안녕하세요. 서초 깊은 생각 고등부 원장 권용석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 입시 준비를 위한 첫걸음은 바로 본인의 정확한 실력과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아주 냉정하게 신뢰할 만한 통계를 기반으로 본인의 실력을 점검하는 것은 앞으로의 학습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수학 실력의 향상과 실수의 최소화 단계입니다. 수학 시험에서는 한두 개의 실수가 등급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한 자신의 수학 실력을 키우고 그리고 실수를 점검하는 것은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학교 진도에 맞춘 선행 계획입니다. 1학년 때는 고2 과정을, 2학년 때는 고3 과정을 이렇게 미리 대비를 해야 안정적인 실력 향상, 성적 향상이 기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저희 깊은 생각은 이번에 바뀐 새로운 교육과정에 맞춰서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성공적인 입시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난 책상 앞에 앉아 수학 문제를 풀어내 꿈을 향해 깊은 생각 꿈을 향해 깊은 생각 날아올라 칠판에서 봤던 문제 기억해 선생님의 설명 친구들의 눈빛도 어렵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개념 그대로 원리에 따라 조금씩 내 꿈에 가까이 가 내일은 나와 인사해 조금씩 내 꿈에 가까이 가 내일은 나와 인사해 깊은 생각 나의 날개 수학의 길을 피려내길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집요하게 깊은 생각 꿈을 향해 My dream 깊은 생각 날아올라 불 켜진 교실 안에서 조용히 스스로 다짐해 내일은 더 강해질 날 믿어 깊은 생각과 함께라면 조금씩 내 꿈에 가까이 가 내일은 나와 인사해 조금씩 내 꿈에 가까이 가 깊은 생각 나의 날개 수학의 길은 피려내길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집요하게 깊은 생각 꿈을 향해 My dream 깊은 생각 날아올라 Fly high 오늘도 난 책상 앞에 앉아 수학 문제를 풀어내 꿈을 향해 깊은 생각 깊은 생각 나의 날개 수학의 길은 피려내길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집요하게 깊은 생각 꿈을 향해 My dream 깊은 생각
안녕하세요. 저는 광남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5학년도에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의 수시 일반 전형으로 합격한 서장혁입니다. 수학 선행에 관해서 뭐 여러 말이 많잖아요. 별로 안 좋게 평가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그냥 무조건 해야 된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본인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냥 뭔가 고교를 먼저 한다 이런 것보다도 수학 공부를 꾸준히 한다는 느낌에서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선 아니면 무리하지 않을 때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수학 공부를 꾸준히 한다는 의미에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수학을 공부하려 한다 하면은 일단은 중학생이면 시험 보니까 학교에서 그런 거 열심히 하고, 내 힘으로 못 푸는 문제가 생겼다면 해설을 한번 보고 적당히 까먹었을 때쯤 혼자 힘으로 풀어내는 경험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사고의 흐름이 정답을 향해 가는 식으로 교정된다고 해야 되나? 수렴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방법이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못 풀었던 문제를 스스로 풀어내는 경험, 그런 거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대학하고 사실 단과반 이런 데 가면 좀 인간관계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런 면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 거와 다르게 그 담당 선생님하고 교류도 있고 질의응답도 편하게 할 수 있고, 이런 점이 저는 장점이라고 항상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계속 질문하고 귀찮게 하시고 그래서 자기 본인의 그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조율할 수 있고 그런 점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차별점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활용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상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2학번으로 입학하게 된 정은율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상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의예과에 다니게 될 예정인 조윤호라고 합니다. 일단 그 고등학교 입학하고 첫 수학 시험인 만큼 고1 수학을 진짜 목숨을 걸고 했던 것 같거든요. 자습 프로그램에 참가를 해서 아침에 9시부터 밤 10시까지 거의 밥 먹는 시간 빼고는 계속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고1 때부터라도 이렇게 공부 다이어리를 쓰는 게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뭘 해야겠고 내일 뭘 해야겠고 그리고 앞으로 이 한 달 동안 뭘 해야겠다를 미리 볼 수 있으니까 그게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았어요. 물론 저는 이제 그러고 1등급 간당간당하게 2등급이 돼가지고 진짜 울기까지 했는데, 그만큼 진짜 마음을 다해가지고 열심히 한번 시작을 아름답게 시작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약간 제가 생각하기로 제가 했던 수학 공부에서 잘했던 점은 우선 실수가 제가 많은 편이란 걸 스스로 인지하고 실수 노트 같은 거를 만든 게 잘한 것 같아요. 그 학생들이 특히 잘하는 학생일수록 수학에서 실수에 고민이 많은데 그냥 뭐 에이 다시는 이런 일 안 하겠지 하면서 넘겨버리다가 똑같은 실수를 또 하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제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할 때마다 하나하나 다 노트에 기록하고 하루에 한두 번씩이라도 꼭 그 노트를 제가 보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실수를 조금 잡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보통 해설 보고 아 이렇게 푼 거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제가 정확히 딱 어떤 부분에서 막혀서 이 문제를 못 풀었는지를 계속 점검을 하다 보면 내가 이런 생각을 잘 못하는구나 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 제가 못했던 생각들이란 노트를 또 따로 만들어서 거기다 그거를 적고 보다 보면 나중에 그런 생각들을 쓰는 문제가 나왔을 때 나 이거 풀 수 있는데 라는 확신이 들어요. 그럴 때가 되게 시력이 올라가는 그런 순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잘 못했던 거는 사실 제가 실수가 되게 많은 편이라서 실수 노트만으로도 충분하지가 않고 좀 다른 방법으로 더 확실하게 실수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있거든요. 제 생각에 어떻게 했었어야 됐을 것 같냐면, 이 문제를 실수를 하는 건 기본적으로 너무 성급하게 답만 빨리 내려는 게 문제라서 뭔가 답을 향해 달려간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식 한 줄 쓰고 내가 쓴 식이 과연 엄밀한가? 또 한 줄 쓰고 이게 맞나? 이거 말고 다른 경우는 없나? 이렇게 뭐랄까 목표보다는 과정이 좀 더 중심이 되는 문제풀이를 했다면 실수를 좀 덜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복습 테스트가 엄청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이 기나긴 3년의 시간, 2년의 시간 동안 긴장감을 계속 이렇게 유지시켜 주게 했던 원동력이기도 한데요. 그거 이제 잘 보려고 엄청 골머리를 썩이고 애를 썼고, 그리고 또 이제 풀고 나서 오답 노트까지 주시니까, 그리고 그거 따로 이제 더 틀린 문제 신경 안 써도 그거 바로바로 풀면서 해결하고, 또 모르는 문제 있으면 평일에 아무 때나 가가지고 또 선생님한테 질문도 드리고 하니까 복습 테스트만큼 또 도움이 됐던 게 또 없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외고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수시 일반 전형으로 합격하게 된 심시은이라고 합니다. 학교를 다닐 때 처음부터 수시로 갈지 정시로 갈지는 알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수시를 먼저 챙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시를 챙기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성적이 조금 더 나오고 한 2학년 2학기 또는 3학년부터 준비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내신 공부와 그리고 생기부 그리고 정시의 비율을 한 4대 4대 2 정도의 비율로 한 것 같아요. 저는 생기부에 좀 시간을 많이 쓴 편인데, 왜냐하면 생기부라는 것 자체가 저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신 성적 또한 저를 보여주지만 제가 약간 지식적으로 얼마나 뛰어난지만 보여주지 전공에 대한 열정 같은 거는 보여줄 수 없잖아요. 내신 기간에는 시간을 쏟기가 좀 어려우니까 내신이 시작하기 전에 약간 학기 초라든지 아니면 겨울방학에 나의 생기부를 어떻게 디자인을 할지 대강 한번 프레임을 잡아보고 좀 괜찮다 싶은 책들을 몇 권 미리 구매를 해서 조금씩 읽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책을 미리 읽어보면 나중에 되어서 생기부를 채울 때 그 책을 다시 읽지 않아도 기억이 나서 보고서를 쓸 수 있으니까 되게 유용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 교육봉사 동아리를 하였는데요. 1, 2학년 때 영어 교육봉사 동아리를 하면서 뭔가 친구들과 협업하는 방법도 배우고 더 어린 친구들을 어떻게 가르치는지도 배우고, 그리고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저는 제가 영어와 관련된 진로를 가져야겠다라는 점도 깨달을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잠실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의예과의 이사학번으로 재학 중인 주형서입니다. 실수하긴 했죠. 실수해서 내신에서 틀린 문제들도 있었고, 내신을 공부할 때도 수능을 공부할 때도 실수가 나오는 시점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참 실수 없이 잘해서 이대로만 하면은 시험에서도 실수 안 하겠다 하는데 한 1, 2주 정도 약간 실수가 많이 나오는 그런 날들이 있고, 그래서 실수를 잡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시험에서 다른 걸로 몰라서 틀리면 차라리 억울하지라도 않은데 실수로 틀리게 되면은 마음도 안 좋잖아요. 너무 아쉽고. 그래서 그걸 잡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는데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썼던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실수 노트라는 걸 제가 만들었어요. 수능을 준비하면서 시작을 하게 된 공부 방법인데 실수가 나오면은 그냥 그걸 제가 모의고사에서 틀린 거든 아니면 저 혼자 그냥 문제집 풀다가 틀린 것이든 어떤 실수를 해서 그 문제에서 틀린 것인지를 다 기록을 해서 모든 문제를 틀릴 때마다 그렇게 하니까 제가 반복적으로 하는 실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수능을 볼 때도 그런 제가 자주 했던 실수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전날에 이제 종이 한 장에다가 다 정리를 해가지고 수학시험 보러 들어가기 전 마지막 쉬는 시간에 보고 들어가는 식으로도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사실 그게 좋은 점이 제가 어디에서 실수를 하는지를 알게 되면은 그 부분을 풀 때 좀 더 주의를 기울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설 모의고사들을 여러 번 풀다 보면은 실수가 29번이나 30번 문제들 아니면 22번처럼 조금 풀이가 길어지고 호흡이 길어지는 문제에서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 문제 중에서도 단순히 그 문제에서 틀렸다가 아니라 끝까지 다 잘 구해놓고 마지막에 뭐를 구하시오 할 때 뭐 그 과정에서 실수가 항상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뭘 더 해야 되는데 앞에서는 계산 실수 없다가 뒤에서 계산 실수가 생기고, 그래서 호흡이 길어지면 마지막 부분에서 항상 계산 실수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각자 약간 실수가 자주 나오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이제 실수 노트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제가 어디에 약한지를 파악을 했으니까 시험을 풀 당시에도 예를 들어서 22번이다. 그럼 마지막 부분에 조금 더 힘을 줘서 집중해서 풀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아서 검토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부분부터 제가 평소에 실수를 하던 부분부터 검토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실수를 잡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주기적으로 내신을 공부할 때면은 저희 학교 기출문제나 아니면 다른 학교 기출문제를 준비해서 아니면 뭐 수능을 준비한다 하면은 사설 모의고사 한 세트를 준비해서 하루에 한 세트씩이나 아니면 뭐 이틀에 한 세트 정도씩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대신에 그 시간을 온전히 다 써가지고 이 문제를 다 맞는 게 목표인 식으로 공부를 진행했었어요. 왜냐하면 특히 내신을 공부할 때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진 시간 동안 정해진 문제를 다 맞는 걸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많은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루에 많은 문제들을 계속 푸는 식으로 공부를 진행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문제를 풀 때의 목적이 답을 맞추려고 문제를 풀어낸다기보다는 이 문제를 진짜 단순히 풀어내려고 목적이 조금 바뀌면서 좀 더 덤벙덤벙 거리게 되더라고요. 사실 수능을 공부할 때는 이제 사설 모의고사들이 시중에 많이 있다 보니까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내신 같은 경우에는 뭐 범위가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제가 원하는 난이도가 아닌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딱 그 50분의 뭐 시험 그 한 세트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30분에 좀 더 적은 문제 세트라도 이게 정해진 시간 동안 제가 정해놓은 양의 문제를 다 맞추는 걸 목표로 줄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제가 따로 문제를 마련해서라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빈곤한 책상 앞에 앉아 수학 문제를 풀어내 꿈을 향해 깊은 생각 꿈을 향해 My dream 깊은 생각 날아올라 fly high, fly high. 네, 안녕하세요. 깊은 생각 서초원장 권용석입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우리 중3 아이들도 이제 예비 고1. 그래서 2026년도 예비 고1 설명회를 준비해 봤는데요. 이 준비 과정에서 그 교육안도 이제 발표가 난 이후에 1년 정도가 지났죠. 그래서 올해 2028년도 대입 그 관련한 확정안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1년 지난 후에 이 흐름들을 실제 현장에서 느끼면서 고민되는 지점도 있었고 나름의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고 결과를 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예비고1 중3 학생들이 이 고등학교 1학년을 어떤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또 고민하는 지점도 있을 거고 궁금한 점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명회를 한번 잘 참고해서 들어보시고 혹시나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렇게 학원에 이렇게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또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자, 오늘 설명회의 제목은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교육제도 개편 이후 2028 대입 개편 확정안 시작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뭐 수학학습법이라든가 뭐 학원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어떤 학습 전략에 관한 게 아니라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배경 지식이라고 하죠. 이거를 알고 가야 돼요. 우리가 모두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가야 되는데 거기서 제가 한 가지 더 교육제도 개편은 이미 진행이 됐고 이 대입계획 확정안은 올해 발표가 된 겁니다. 물론 우리 지금 현재 중3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 되면 2028이 아니라 2029 그죠? 2029 대입 개편안을 이제 봐야 될 텐데요. 일단 2028 개편안을 기준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이 배경 지식을 습득한 이후 우리의 어떤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내신, 수능, 입시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개가 더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좀 추려서 가져오면 가장 관심이 많은 내신, 수능, 입시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비 고2가 되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1년 동안 많은 실험 대상이 되어 주었잖아요. 그 과정을 1년 지난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좀 한번 예상안과
현실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내신 평가가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가 된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처음에 작년이죠. 이 시점에 내신 5등급제가 되면서 예를 들어 1등급 컷이 어떻게 됐습니까? 4% 이내가 1등급이었잖아요. 상 4%가. 근데 그게 다들 아시다시피 10%로 바뀌었습니다. 5등급제가 되면서. 자, 그러면 이때 대부분의 소위 저희를 포함해서 이렇게 나와서 하는 얘기들이 공통적으로 뭐였냐면, 그러면 1등급 받는 게 상대적으로 좀 쉬워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기존에 많은 인기 있는 고등학교들 중에 특목고라든가 자사고, 명문고 이런 학교들이 1등급 받는 게 4%대에서 이제 10%가 됐으니 그러면은 당연히 그쪽으로 좀 많이 가야 되지 않나라는 어떤 좀 예상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과연 이게 1년 가까이 지난 현재 어떤 식으로 현상이 드러났는지에 대해서 제가 나름 분석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수능도 이게 선택 과목이 폐지됐다라는 게, 이게 기존에는 선택 과목이 있음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문이과가 나눠졌죠. 그래서 문과를 갈 학생들은 좀 사탐을 선택하거나 이과는 과탐을 선택하고, 또 수학의 경우에도 세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변별이 생기게끔 그런 어떤 장치가 있었는데 이제 없어졌단 말이죠. 그러면은 수능만으로는 문이과 구분이 절대 되지 않는다. 모든 학생들이 수학에 한해서는 모든 학생들이 다 같은 과목을 보는데, 그 같은 과목이라는 게 과거에 문과 학생들만 봤던 수학이거든요. 그러면은 문과 학생들은 달라진 게 없다. 그럼 이과 학생들은 그럼 수능이 좀 공부하기가 편해진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기하도 빠지고 미적분도 빠지니까 예전보다는 공부하기가 좀 부담이 덜 된다고 생각하니 수능에 대한 변별력이 없어질 것을 우려해서 입시에 논술이 좀 더 강화된다든가 하는 예상들을 했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입시는 사실은 이게 확정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입시에 관해서는 제가 이슈라고 적은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 뭐냐. 지금 2027 입시에 대한 안까지만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현재 고2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이때에 나타나는 변화가 있고, 그 변화가 앞으로 지금 현재 예비 고1 학생들까지 가면 더 강화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에 염려되는 부분이 오늘 설명회의 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제목을 강조를 해드리면, 이 내용은 설명회 앞부분, 그래서 이 설명회를 본격적으로 듣기 전에 우리가 현재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는지를 지금 모두가, 이 설명회 영상을 보시는 모두가 다 같이 공유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나름대로의 정보가 많은 분들이 받아들인 내용과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의 받아들인 내용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공통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잡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내신과 수능과 입시, 이 세 가지 가장 관심이 있을 만한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부분, 그리고 이제 1년 후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먼저 내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는 제가 어제 만들었는데 9등급제에서 5등급 체제로 변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대로 1등급 컷이 4%였었던 시기,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각 서초구에 있는 각 고등학교에 1등급 컷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반포고는 90점이고 상문고는 95.4고
뭐 그래요. 이게 결국 상위 1등급을 받는 학생들의 컷 점수라는 거죠. 그러면 자, 올해 1등급이 10%가 됐다면 이 10%라고 하는 수치는 과거에는 1등급과 2등급을 합산한 누적 포인트에 근접하거든요. 1등급이 4%고 2등급이 7%니까 합산하면 11%잖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한 바로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거의 2등급 컷 점수가 이해되시나요? 과거의 2등급 컷 점수가 올해의 1등급 컷 점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뭐 물론 난이도도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서초 지역은 대부분의 학교들이 난이도가 그렇게 급박하게 바뀌는 그런 경향이 아닙니다. 그럼 작년과 올해의 난이도가 뭐 대동소이한다는 기준 하에서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막상 시험을 치러 봤더니 자, 반포고 갔네요. 왜 갔죠? 갑자기 뛰어난 아이들이 들어와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시험이 갑자기 쉬워져서 그랬을까요? 제가 가르쳐본 바로는 그렇지 않던데요. 물론 제 느낌일 수 있지만 다른 학교들의 경우로 봐도 그렇게 7%가 느껴질 정도의 점수 차이가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약 4.4점 정도인가요? 4.6점? 네, 4.6점 정도 차이가 나면 사실 고난도 문제 한 문제 차이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수 한 번으로 등급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세하고나 여기 양재고처럼 물론 둘의 경우는 좀 다르긴 하지만 점수 차이가 어느 정도 벌어진 데도 있어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런데 이번에 아이들하고 상담도 하고 조사도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사실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교육 개정안이 이렇게 발표가 된 것은 보통 뭐라고 합니까? 경쟁을 좀 더 완화하고 아이들에게 부담을 좀 줄이고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물론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로까지 심각하게 드러날 거라고는 사실 좀 상상 이상이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2등급 리스크라고 할게요. 2등급에 관련된 인식의 차이입니다. 자, 과거에도 올해에도 예를 들어서 10%에서 11% 정도대에 그 정도 되는 실력의 학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학생은 2024년도에도 2등급이고요. 이 학생은 아주 근소한 차이로 또는 11%니까 무조건 2등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의 입장에서는 수준이 전체적으로 상대적으로 평가했을 때 같은 위치에 있는데 여기서 2등급은 일종의 2등급 꼴찌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2등급을 받았으면 작년에는 그래도 1등급 꼴찌, 그러니까 4% 내에서 5% 정도의 취급을 받았다면 여기서는 11%가 2등급 최상위권에 있다는 말이에요. 2등급 문 열고 들어간다고 하죠, 소위. 그 아이들이 2등급 끝, 그러니까 34%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게 2등급 라인이었다면 2등급 받았어? 이런 대우를 받았는데 지금은 이게 2등급 라인이라면 2등급 받았어? 그럼 2등급 끝까지 이렇게 취급을 받게 되니까 억울하죠.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 제가 아이들하고도 학생들하고도 이렇게 뭐 강의를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할 때 보면 죽어도 2등급을 받기가 싫어서 더 열심히 하는 게 그냥 보입니다.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경쟁을 치열하게 할까봐 이렇게 내신 체제를 이렇게 바꿨는데 반대로 더 경쟁이 치열해진 효과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4%대의 아이들끼리 경쟁했던 시대가 이제는 10%대에는
아이들이 모두가 다 경쟁하는 거니까 더 늘어났죠. 그리고 세하고의 같은 경우에 점수 차이가 이게 벌어졌긴 했지만 이것도 사실은 한 문제 차이거든요. 어려운 문제 한 문제. 그러니까 한 문제 차이로 이 2등급의 리스크를 감당을 해야 되니까 이 학습에 대한 부담은 이 등급제의 변화가 더 심해졌다. 현장에서 제가 느끼는 바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1학기 중간고사라서 그럴 수 있지만 1학기 기말고사가 되면 몇 개의 요소가 좀 바뀌는데 반포고의 경우에는 1학기 기말고사 1등급 컷이 74점까지 떨어집니다. 시험을 어렵게 냈다는 얘기. 물론 경우의 수란 단원도 있고 좀 어려운 단원이 있긴 하지만 시험을 어렵게 내고 그래서 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시험의 난이도가 절대 쉬워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5등급제가 됐다고 해서 시험의 난이도가 쉬워지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학생들이 그 2등급 리스크를 지기 싫어서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경향, 그래서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이 내신을 관리한다는 것이 비단 수학만 이러겠습니까? 내신을 관리한다는 것이 과거보다는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하고 또 노력은 기본인데 나름대로의 어떤 각오와 결의를 또 다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다음에 수능을 좀 볼까요? 수능은 교육과정이 이렇게 개편이 바뀌게 되면서 과거에는 이렇게 문과 학생들이 세 과목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수학 1이 이제 대수가 된 거고 수학 2가 미적분 1이 된 거고 확률과 통계는 똑같이 확률과 통계가 된 거니까 이 새로 바뀐 수능에서는 그냥 문과 수학입니다. 문과 수학. 그럼 이공계를 가려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쉽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정도의 차이지 공부하는 내용이 적어지고 내용이 쉬워졌다고 해서 문제까지 쉬워지려는 보장은 없죠. 아이들의 그 어떤 구분은 해야 되니까 등급은 구분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문제는 이런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럼 미적분하고 기하가 수능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럼 안 해도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게 입시랑 연결되는 건 대학에서 그걸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미적분 기하를 어떤 식으로든 평가하는 요소는 있겠죠. 그게 바로 내신입니다. 내신에서 고교학점제와 같이 진행이 되면서 아이들은 이 미적분과 기하를 내신에서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부에 대한 부담이 더 늘었죠. 과거에는 선택 과목 하나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내신에서 이거를 5등급 이내. 과거에는 얘가 3등급제, 기하가 3등급제였잖아요. 기하가. 근데 이제 얘가 5등급제가 되니까 내신에서의 부담이 확실히 수능만 보더라도 쉬워진 듯 보였지만 대학에선 그거를 가만 보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내신에서 정성평가로 또는 정량평가로 관찰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근거가 바로 이 세 번째, 입시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 입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7년도를 기준으로 한 얘기지만 정시에서 내신 반영이 확대되는 추세다. 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개편안에 의하면 자 보세요. 수능에는 공통 과목만 있어. 그러면 대학에서는 내신에서 권장 과목을 이수하는 것을 추천하거든요. 대학에서는. 그럼 그거에 대한 것을 선택을 해서 들어야겠죠. 그러니까 정시는 수능을 잘 봐야 되지만 정시에서 보는 그 수능이 공통 과목만 보면 아이들이 큰 점수 차이가 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내신에서 가를 수 있다. 또 수시에서는 당연히 내신이 좋은 애가 가겠지만 내신이 5등급제이니까 이것을 또 가르려면 수능 최저 기준을 확대하거나 강화해서 허들을 높이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면 결국 수능과 내신을 모두 다 잘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 얘기가 우리가 이 내용을 기본적으로 깔고 앞으로의 설명하는 내용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신이 5등급제가 되는 것은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과거에 처음에 5등급제가 됐을 때 1등급을 받기가 쉬워졌어. 예를 들어서 이제 세학고를 내가 가려고 하는데 4% 안에 드는 것보다는 10% 안에 드는 게 좀 더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할 리스크가 있다면 이제는 기존의 소위 명문고 또는 자사고, 특목고 이런 데를 선호하는 게 아니라 내신의 중요도가 훨씬 커지고 수능의 변별력이 낮아진 만큼 내가 어느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내가 이 고등학교에서 상위권을 얼마큼 잘 유지할 수 있는가가 바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공계를 가겠다. 내가 이공계를 가고 싶어. 그러면 서초에는 과학 중점고가 2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반포고가 있고 서울고가 있죠. 자, 반포고하고 서울고가 둘 다 과학 중점 고등학교인데 그럼 이 과중반이 있는 고등학교를 내가 진학을 할 건데 진학을 하고 싶은데 어딜 가야 되지? 어느 학교를 가야 내가 그래도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내가 현재 10%대에서 9에서 11을 왔다 갔다 하는 실력인데 어딜 가는 게 나한테 유리할까? 이것을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학생이면 반포고, 남학생이면 서울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반포고는 서울 지역에서 유일하게 여학생만 갈 수 있는 과중반이기 때문에 최근 5년 동안 여학생 강세 현상이 두드러지죠. 전교 1등에서 10등까지가 9명이 여학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여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초반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학교다 보니 아무래도 남학생들이 소외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그걸 뭐 명확하게 꼭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드러나는 어떤 통계를 보면 그렇다. 하지만 서울고는 반포고보다는 내신에 대한 준비가 부교재 같은 그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있고 그리고 시험 난이도가 최근에는 많이 어려워졌는데 오히려 난이도가 어렵다면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유리하죠. 아예 그 문제를 접근을 못하는 학생들보다는 내가 안정적으로 그 문제들 제외하고 다 맞을 수 있다면 오히려 더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학 중점고를 생각하고 있다? 그럼 여학생은 반포고 남학생은 서울고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세화고에서 또는 자사고, 세화여고에서 내가 그래도 가서 공부를 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사실 그 학교들은 과거의 그 어떤 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선행이 굉장히 잘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위권을 유지하려면 진도 계획이라고 하죠. 그 진도 계획을 살펴볼 수가 있어서 좀 논외고요. 그런 과정에서는 또 사실 상위권이 크게 나타나지 않은 학교들도 있습니다. 상위권이 한번 20명 정도의 상위권 아이들이 유지가 되면 그 아이들이 엎치락뒤짝 하면서 3년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이 두 학교를 제외하고는 보통 그런데 서초고라든가 양재고라든가 서문여고 이런 학교들은 그 급에 되는 학생들이 잘 바뀌지 않아요. 누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거나 누가 갑자기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상위권에 들면 그 상위권을 유지하는 경향이 좀 센 학교들이죠. 상문고는 전통적으로 수시를 많이 보내는 학교니까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아무래도 그 논술이라든가 그 서술형에서의 어떤 그 통합형, 논술형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는 강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내가 내신 관리하기가 내 입장에서 좀 편리한 학교를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5등급제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기존의 소위 명문이라고 하는 학교가 아니라 내가 어느 학교든 간에 그 학교를 가서 상위권의 그 어떤 등급의 관리가 유지하는 게 가능한가? 극단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이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서 내신을 관리하고 수능을 따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결국에는 이 5등급제가 되면서 생각보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경쟁이 치열해졌다. 그리고 입시에서도 이 내신에 대한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해졌다라는 게 바로 첫 번째 내신에 대한 그 어떤 저희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서 내신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내신 관리를 잘해야겠구나. 내신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고등학교로 가야겠구나.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자, 수능은 문이과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다르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수능 과목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과목으로 봅니다. 그럼 고등학교 2학년하고 3학년 때 소위 고교 학점제가 시행이 되면서 2학년과 3학년 때 배우는 내용은 수능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이미 수능 과목을 모두 완료하고 선행으로서 수능 과목을 모두 완료하고 고등학교 1학년 과정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은 고등학교 3년 동안 복습의 개념으로 진행하려는 학부모 학생들이 있는 것도 알아요. 자, 근데 그러면 이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면서 2학년, 3학년 때 수능에 나오지 않는 과목을 그러면 학생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 입시 때문에 그래요. 입시 때문에. 응? 서울대를 포함한 여러 대학에서 권장 과목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적분투하고 기하를 듣는 게 좋겠다. 이공계를 뭐 특정과를 지원한 학생은 듣는 게 좋겠다라고 한다면 내신에서 그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역시 이 지역은 서초구 지역은 모든 학교가 다 듣게 필수 선택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뭐 특별히 따로 준비하고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수능이 선택 과목만 있으니까 쉬워졌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선택 과목 있을 때보다 더 많은 걸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부분은 이제 예비고일 입장에서는 선행에 대한 준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을 잘 준비하는 건 당연한 거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뭐 겨울방학이라든가 여름방학 이런 특별한 시기에는 어느 정도의 선행은 이제 필수적으로 뭐 매년 그렇긴 했지만 더 강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응원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 과거에는 내신을 좀 망쳤어도 뭐 수능에서 역전하는 케이스가 있었죠. 그리고 소위 나는 정시파야 하면서 내신보다는 수능에 올인하는 학생들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바뀐 교육 과정에서는 이제 그렇게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수시를 본다면 당연히 내신 관리를 잘한 학생들이 수시의 성공률이 높겠죠. 하지만 5등급제이기 때문에 그 최저 기준을 수능으로서 한다. 그것은 더 최저 기준이 더 강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정시를 간다면 당연히 수능 점수로 정시를 지원하겠는데 근데 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를 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서울대의 어떤 특정과를 가려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의 수능 점수가 얼마나 차이 나겠습니까? 비슷하겠죠. 변별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없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대학에서는 뭐를 보고 판단하겠다. 물론 다른 뭐 논술이나 면접이나 이런 것들을 하겠지만 지금 이슈로 예상되는 바는 내신을 반영한다는 겁니다. 고교학점제에서 필요한 과목을 권장하는 과목을 이수했는지를 파악을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 고교학점제에서 아이들이 선택할 과목은 사실은 원래의 취지에 맞는 뭐 학생의 어떤
자율적인 또 어떤 넓은 과목, 통합적인 어떤 그런 취지로 가기보다는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으로 하겠죠.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은 뭘까요?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전통적인 과목일 거기 때문에 아마도 선택의 여지는 크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소위 이제 이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게 되면 최소 25명이 들어야 개설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25명이 신청하는 과목을 들으실 겁니까? 들을 겁니까? 10%라고 하면 2.5명인데 쉽지 않겠죠? 그래도 200명이 듣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할 겁니다. 네, 그러면 제가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이 교육 개편안에 대한 제목을 정하고 여러분들에게 내신과 수능과 입시 세 가지에 대해서 좀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을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예비고일 학생들에게 필요한 어떤 준비 과정, 학습법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등학교를 선택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이후에 예비고일 학생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냉정한 자기 판단입니다. 그래서 고교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마저 마무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전통적인 고교 선택 기준이 되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달라졌고요. 다만 연결이 되는 거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고등학교의 대학 입시 결과가 예를 들어서 정시로 많이 가는 학교들이 있죠. 서초 지역에서는 대부분 세하고 또 자사고들이 그렇고 또 뭐 반포고 그렇습니다. 뭐 정시로 많이 보내는 학교들이죠. 수시의 결과보다는 정시로 많이 보내는 학교. 이런 학교들은 대부분 내신 난이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내신 난이도가 높으니까 실수 한 번으로 등급이 쉽게 바뀌기도 하고요. 그래서 관리하기가 만만치 않죠. 압도적인 어떤 학생을 제외하고는 아이들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구조니까 내신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서 내신보다는 정시로 많이 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는 힘들죠. 이제 내신 관리를 더 잘 해야 되니까 정시로도 이제는 내신 관리가 안 되면 가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수시로 입시 결과가 좋은 고등학교들은 내신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좀 쉬운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쉽다는 거지 잘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 쉬운 시험이라 하더라도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상위권이 어느 정도 고정화되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런 고등학교들이 상위권이 잘 안 바뀌어요. 그럼 그런 학교들은 아이들이 다 그 상위권에게 이제 모든 학교 역량이 다 집중이 될 테니까 내신 관리하는 게 편하고 또 중요한 어떤 프로그램의 이런 것들도 우선적으로 이수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방향들을 하신다면 아이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셨을 때 과연 이 아이가 상위권인지 하위권인지 할 때 내신 난이도가 높은 학교와 낮은 학교를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는 아마 예상이 될 겁니다. 당연히 잘하면 내신 난이도가 높은 학교를 가서도 잘할 수 있는 실력이 있으면 그 학교를 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성실한 어떤 노력만으로도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으로 가야죠. 그런 얘기들인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분석표를 보면 사실 작년과 올해가 뭐 급격하게 바뀌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전혀 안 쉬운데 왜 쉬워진다고 한 거야? 5등급제라고 쉬워지지는 않았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처럼 기존의 이 학교들의 내신 난이도는 아시는 대로 이렇게 파악하신 대로 판단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진도 계획은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진도 계획, 그렇죠? 진도 계획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수능 과목이 아닌 것들이 이제 확통하고 미적분 2가 학교에서 이제 일반 선택으로 무조건 지정해서 이제 듣게 되는데요. 이 동네의 이
학교들의 형태가 보시면 뭐 유형별로 보시면 이렇게 4과목을 듣는 학교들이 있고요. 이렇게 3과목을 듣는 학교가 있죠. 2학년 때.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1학년 때 학교가 결정이 되면 아예 선행을 어느 정도까지 맞춰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니까 보시면 될 겁니다. 이 두 학교가 좀 독특하죠. 1학년 때는 똑같은데 대수 미적분을 하나씩 하던 대부분의 학교와 다르게 자기들은 특별하니까 같이 하죠. 대수 미적분을. 세아여고는 더 심각합니다. 세아여고는 1학년 때 대수화학통을 합니다. 1학년 때. 그래서 이 두 학교를 만약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선행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고요. 앞으로 곧 있을 각 학교의 입시 설명회나 이런 거를 가보시면 그 학교에서 우리 학교는 3년 동안 아이가 이 진도 계획 따라 움직일 겁니다. 라는 거를 다 제공을 합니다. 그 제공한 것을 보시고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크게 달라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중간에 교육과정이 바뀌지 않는 한 크게 달라진 경우가 없고 이번에는 모든 고등학교들이 되게 발빠르게 움직여서 이게 올해 거 내년에도 이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선택하고 나서 우리 아이의 선행 정도에 맞춰서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드디어 이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자, 수학 학습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냉정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앞으로 곧 있을 우리 입학 테스트, 깊은 생각 입학 테스트는 대략 뭐 30년의 역사를 전통을 자랑하는 이 시험을 통해서 이 대치동 지역이나 서초 지역에서 우리 아이들이 현재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린 거는 그 시험에 대한 그 어떤 문항 구성에 대한 거와 난이도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것을 정답률을 토대로 좀 정리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험을 보면 기본 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본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제 교과서 수준의 쉬운 문제들을 뜻해요. 개념만 알면 큰 응용이 없는 그런 문제들. 그래서 이게 레벨별, 물론 그 밑에 뭐 4레벨도 있고 5레벨도 있고 하는데요. 크게 다르지 않아서 그냥 다 붙여서 온 겁니다. 1번 문제는 2점짜리죠. 3번까지가 2점짜리인데 대부분의 정답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실수를 뭐 했다고 볼 수 있겠죠. 끔찍한 일입니다. 실수를 때문에 이렇게 점수를 잃게 되는 경우. 그래서 이 기본 유형에 대한 정답률 분포를 이렇게 쭉 보시면 대체로 1번부터 10번 초반까지는 우리 아이 입장에서는 다 맞을 수 있는 문제. 개념만 알면 충분히 다 맞을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절대 실수조차도 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실수를 하게 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죠. 나중에 성적표를 받아보셨을 때 아이가 이 소위 2점짜리부터 3점짜리 문제가 몇 문제가 있냐면 17문제가 있습니다. 이 17문제에 대한 정답률은 꽤나 높은 편이어서요. 몰라서 틀리는 경우보다는 아는데도 불구하고 틀린 경우가 있어요. 이때 분석해야 될 지점은 저희가 실제 상담할 때도 그렇지만 이 중에 3문제가 넘게 틀리는 건 심각한 겁니다. 물론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아직 어리니까 한두 개 정도는 틀릴 수 있지만 하나의 시험지에 그것도 심함의 유형도 아닌데 3문제 이상 틀렸다는 건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지점이 있어요.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느냐. 내가 알고 있던 개념이 제대로 내면화되지 않아서 다시 처음부터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다져야 된다라는 판단이죠. 그에 대한 부분들이 혹시나 생긴다면, 즉 3문제 이상의 문제를 틀린다면 담당 선생님하고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자, 기본 유형에 대한 분석은 그렇고요. 자, 두 번째, 제가 레벨과 등급을 구분한다고 그랬는데 시험 문제를 보면 사실 뚜껑 열어봐야 아는 지점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라고 했지만 많은 학생들이 맞추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쉽다고 생각했는데 틀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막상 뚜껑을 열어보고 나서 판단을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25번은 꽤나 고난도 문제인데요. 여기 보면 1레벨과 2레벨은 정답률이 거의 비슷하죠. 근데 3레벨에서 거의 30% 정도가 빠집니다.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저장을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2레벨과 3레벨을 이렇게 가른 문제구나. 물론 3레벨 중에서도 이 문제를 맞추는 학생이 있을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통계적으로 25번과 26번은 2와 3을 가르는 아주 결정적인 문제였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 학습을 하는 방향을 잡을 때 되게 중요해요. 저희가 이런 통계치를 가지고 아이들을 강의하거나 이제 가르칠 때 테스트로 활용을 많이 하는데요. 다른 정답률들이 비슷하다고 봤을 때 얘를 끌어올리는 거죠. 끌어올리는 방법은 반복밖에 없습니다. 아시죠? 엄청난 반복을 시킵니다. 이 문제만 반복시킵니다. 이 문제와 비슷한 유형들과 난이도의 문제들을 반복을 시킵니다. 그래서 30문제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3레벨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문제들만 공부시키는 거죠. 이것만 계속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3레벨 학생들이 이 문제를 맞춰버리면 점수 때는 2레벨이 되는 거니까 실력 향상이 됐다 볼 수 있고, 반대로 2레벨 학생들한테는 절대로 이 문제를 틀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협박을 합니다. 2레벨은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고요. 3레벨은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그런 걸로 문제들로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할 때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만 분석해서 그런 게 아니라 깊은 생각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반대로 꽤 뒤에 있는 문제인데 이 두 문제는 2와 3이 비슷하고 1과 2가 차이가 좀 많이 나이죠.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레벨은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고 2레벨은 반드시 맞춰내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문제를 공부한다. 그럼 30문제 중에서 대체적으로는 뭐 균등하게 보는데 유독 이렇게 등급을 가르는 문제나 변별력이 확 나타난 문제들은 집중적으로 아주 반복적으로 보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점수에 대한 관리, 뭐 나아가서 내신에 대한 관리가 가능할 겁니다. 이거는 저희 학원 입학 테스트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수학 시험이 그렇습니다. 당연히 학교 수학 시험도 그렇죠. 학교 수학 시험에도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문제가 있죠. 그 문제들은 그 학교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결국 같은 문제들이 여러 군데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칠 때 상당히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 세 번째는 최고 난도에 대한 정답률인데요. 사실 거의 맞은 아이들이 없어요. 정말 특별한 몇몇만 이제 맞추는 거죠. 정말 수학을 잘하고 머리도 좋고. 근데 모두가 다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것은 이제 실전에 대한 부분이에요. 저희 학원 입학 테스트를 만약 보시게 되면 총 30문제를 보게 되는데 그 30문제를 100분 동안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그 시험지를 어떻게 보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1번부터 17번까지 2점과 3점짜리죠. 이 2점과 3점짜리를 열심히 풉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느냐? 50분에서 1시간 정도. 검토까지 다 끝나면. 그럼 다 맞은 거죠. 1번부터 10번까지 다 맞았다는 전제하에. 물론 실수할 수도 있지만 실전에서는 다 맞아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럼 4점짜리, 응용 문제에 해당되는 4점짜리가 몇 개가 생기냐? 13문제가 남았거든요. 그죠? 이 13문제에서 2문제씩 맞힐 때마다 레벨이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뒤에 있는 이러한 문제를 풀겠다고 덤벼들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긴장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걸 실수하는 거죠. 어려운 문제를 풀려다가. 그러니 현장에서 그 아이들이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때는 그 요령, 실전에 대한 연습이라는 게 부분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두 문제를 버려도 된다. 이걸 버려도 1레벨을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물론 1레벨 내에서도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은 자신의 실력을 온전히 평가받는 것에서 우리가 출발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시험을 보는 요령도 실력의 한 축이 되는 거예요. 실수도 관리할 줄 알고 시험에 대한 실전 연습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고 난도 문제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학생분들이 들으셔야 될 거는 본인이 문제를 읽었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못 푸는 겁니다. 2번 읽는다고 이해가 되진 않아요. 3번 읽어도 이해 안 됩니다. 한 번 읽었을 때 이해되는 것만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몇 문제가 그러한지를 한번 현장에서 파악을 해보세요. 그건 다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몇 분 정도가 남죠? 50분에서 1시간 썼으니까 대략 30에서 40분이 남겠죠? 그때 공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을 공략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죠. 실제 학교 내신도 이와 비슷합니다. 학교 1등급 컷이 100점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1등급 컷이 뭐 80점이다 라고 한다면 2문제 정도는 현장에서 과감히 스킵할 줄도 알아야 되죠. 그런 것들이 고난도에 대한 문제에 대한 우리의 어떤 대처, 현장에서 대처고, 물론 그 전에는 실력을 키우고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그에 대한 대비는 당장에 점수는 끌어올려야 되니 그렇게 판단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조차도 연습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앞으로 시험을 보실 때 많이들 이렇게 보시겠지만은 우리 학원의 이 시험지에 대한 어떤 그 문항에 대한 분포와 그리고 정답률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셨다면 아마 조금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비고1 학생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어떤 그 고등학교 선택 이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수학에 대해서 현재 자신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어느 정도의 고난도 문제를 해결하고 실수가 많은지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제가 학습법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4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4가지로 수학학습을 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실력을 키우기, 실수를 줄이는 방법, 실전 연습 방금 전에 좀 말씀드렸지만, 다음에 이제 특정 기간의 선행에 대한 계획, 이 4가지는 넘기면서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자, 어떤 누군가가 저에게 선생님, 수학 실력을 올리려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죠? 이런 얘기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수학 실력을 올리려면 레슨을 받아야죠. 소위 수학을 잘하는 사람으로부터 레슨을 받고 그 사람이 하는 풀이와 개념을 엿듣고 들어보고 나도 따라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즉 몰랐던 사실을 알아가는 과정. 내가 몰랐었는데 알았다. 내지는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는데 설명을 들었더니 이게 원래 이런 뜻이었구나 라는 어떤 깨달음의 과정. 그게 수학 실력을 높이는 겁니다. 그것을 저희는 이렇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생각해 본 겁니다. 수학 실력을 키우려면 그럼 주구장창 고난도 문제만 풀면 되는가? 아닌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시기별로, 단계별로, 난이도별로 체계적으로
접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 문제, 유형 문제, 응용 문제, 모의 내신 기출 문제, 이거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개념에 대한 거는 아까 처음에 정답률이 높았던 문제들 있죠. 교과서 수준의 쉬운 문제예요. 개념을 알면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유형 문제는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이걸 유형이라 하자라고 한 거예요. 처음부터 유형을 만들어서 한 게 아니라 이런 비슷한 문제 자꾸 반복적으로 나오니 이걸 유형이라 하고,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유형이 정해져 있으면 그 유형은 100명이 풀면 100명이 다 풀이가 똑같을 정도로 가장 간결하고 효과가 좋은 방법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형은 교과서 수준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지만 이미 풀이가 모두 공개된 것. 그러니까 모르면 못 풀거나 오래 걸리고, 아는 유형이면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죠. 응용 문제가 이제 변별력이 좀 있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소위 이제 고난도 문제고요. 모의고사에 대한 것들은 이 지역 학교에서 가장 이제 고난도로 많이 변별력이 있게 내는 문제들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주고 장창한다고 실력이 느는 것도 아니에요. 개념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큰 의미가 없겠죠. 그렇다고 쉬운 것만 하면 실력이 오를까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단계별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레벨별로 하는 걸 얘기하고요. 자, 체계적으로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해야 될 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저희 학원이 이제 깊이 생각이 1레벨부터 레벨제로 이렇게 쭉 있긴 하지만 모든 레벨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뭐 1레벨은 어려운 문제만 풀고 뭐 4, 5레벨은 낮은 문제만 푼다. 그러니까 쉬운 문제만 푼다. 이게 아니고요. 1레벨조차도 겨울 시기에는 개념을 합니다. 물론 속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다시 개념을 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새롭게 개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형 문제로 과제를 내주고, 그 다음에 시작 테스트 통해서 응용 문제, 모의 기출 문제들을 접하는 거죠. 그래서 실력을 키우는 첫 번째 방법은 쉬운 문제만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어려운 문제만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이 그러니까 시기별로 또 레벨별로 우리가 단계를 밟아서, 그것이 레벨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모든 전 레벨이 이 과정에 맞게 실력 향상을 이렇게 올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개월마다 그에 대한 평가를 하고 레벨업을 하거나 레벨다운을 하는 것이죠. 자, 다음. 아까 두 번째,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미적분을 모르면 미적분 문제를 풀 수 없어요. 하지만 미적분을 안다고 미적분 문제를 다 맞추는 것도 아니죠. 아는데도 틀리는 경우가 있겠죠. 이것이 점수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수학 실력은 아무리 높아도 100점 이상 주지 않잖아요. 반대로 수학 실력이 있어도 쉬운 문제를 실수로 틀려서 오히려 억울한 상황들이 훨씬 더 많은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를 줄이려면 어떻게 되는가? 즉, 아는 문제를 틀리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상당히 오랫동안 뭐 대부분 강사들이 그걸 하겠지만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자, 첫 번째는 복습입니다. 반복적으로 푸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한 의미는 이런 거예요. 틀린 문제를 다시 푸는 게 아니라 아는 문제를 다시 푸는 것.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알아서 그 아는 문제, 내가 아는 문제, 내가 풀어서 맞춘 문제, 이 맞춘 문제를 풀었는데 시간을 고려해 보니 한 5분이 걸렸다? 그럼 5분 걸려서 맞춘 거잖아요? 그럼 현장에서 별 의미가 없죠. 틀린 것만 못하다. 그것 때문에 다른 문제를 못 푸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그 아는 문제를 더 잘 푸는 것이 첫 번째 복습입니다. 문제집을 사서 풀고 채점을 했는데 맞춘 문제들 있잖아요. 그럼 틀린 문제보다는 내가 맞춘 문제들 중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거나 또는 풀이 과정이 긴 것들을 따로 선별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하면 자연히 풀이가 조금 더 간결해지긴 할 거예요. 아예 문제를 외워버릴 테니까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복습의 의미가 단순히 반복이 아니라 틀린 문제를 여러 번 푸는 게 아니라 내가 정확하게 아는 문제를 더 잘 알기 위해서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내가 제일 잘한다라는 느낌이 들 때까지 같은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실수를 줄이는 방법도 복습입니다. 여기서의 복습은 제발 반드시 시간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때 아는 문제를 풀었는데 단순히 풀지 말고 시간을 좀 쟀으면 좋겠어요. 2분. 절대 2분을 넘기면 안 되죠. 그럼 왜 2분이냐? 학교 내신은 대략 20문제 초반 정도가 나옵니다. 시간은 50분이죠. 그럼 한 문제에 3분을 넘게 풀면 60분이 넘어가는 거니까 결국 시간이 없어서 못 푸는 문제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자기가 아는 문제는 2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처음에 5분 걸렸던 문제라 하더라도 2분 안에 풀 때까지 반복하는 거죠. 2분 할 때 풀 때까지 복습하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수학이 어렵습니까? 내가 아는 문제만 복습하는데. 그게 가장 현실적으로 수학이 좋아지고 수학이 만만해지고 쉬워지는 방법 아닐까요? 누가 어려운 문제 풀라고 합니까? 자기가 풀어서 맞춘 문제를 반복하라는 건데 그렇게 해서 늘려가는 것이죠. 차근차근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문제는 안 틀린다라는 게 가설이 성립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점수는 안정적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역시나 복습입니다. 결국 복습이죠. 강조를 계속 하는 겁니다. 복습하시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복습과 여러분들이 아는 복습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복습은 반드시 시간을 고려해서 아는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겁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있죠. 방향성. 이 시작 테스트 오답 노트가 저희 서초 학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수업을 하다가 자, 오늘 배운 내용 복습하세요. 또는 앞으로 배울 내용에 대해서 복습해서 오세요. 뭐 앞으로 배울 내용이라 하지만 어느 정도 선행을 했기 때문에 약간 시기적으로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있죠. 어쨌든 저희 시작 테스트는 복습을 위한 테스트입니다. 복습할 문제들을 정하는 테스트죠. 그래서 숙제가 과제가 시작 테스트를 다시 풀어오는 것. 그러면 그냥 공부해 그러면 여러 학생들이 다 알아서 다 잘 하겠지만 시작 테스트를 다시 풀어와. 시작 테스트를 다시 복습해. 이렇게 되면 적어도 한 강사가 가르치는 어떤 방향은 모두가 다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모두가 다 같은 문제를 볼 수 있고 모두가 다 같은 경험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변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성에서만큼은 일치시킬 수가 있어요. 그게 강사가 리더십을 가지고 학생을 끌고 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되게 잘 돼 있어서 적어도 시작 테스트를 잘 준비한 학생은 결국 내신도 잘 보고 결국 내신 잘 보니까 수능도 잘 보게 될 겁니다. 이 세 가지 복습은 사실 다 비슷하면서 같은 얘기일 수도 있죠. 그럼 정리를 해보면 실력을 키우고 실수를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 실력을 키우려면 수학 고수에게 레슨을 받아야 되고 소위 실수를 줄이려면 내가 해야죠. 레슨을 받고 나선 내가 해야죠. 당신이 해야 됩니다. 복습은 내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강사로서 실수를 하지 않는 풀이와 개념을 설명해 주고 그리고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아주 좋은 풀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복습은 본인이 해야죠. 그걸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신 관리 어느 시점보다 더 중요해진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을 올라가면서 이 실력을 키우면서 동시에 실수를 줄이는 노력은 계속 강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강조를 할 거예요. 자, 세 번째 진도 계획입니다. 진도 계획. 저희 깊은 생각이 준비한 진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는 4개 레벨 체제가 진행이 되고요. 겨울방학은
12월 1일, 2일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거의 3개월의 긴 시간이 있죠. 그리고 공통수학 1, 2에 대해서도 다시 처음부터 개념부터 잡겠지만 이때의 대수와 미적분, 수능 과목이죠. 수능 과목을 진행합니다. 대부분 레벨이 비슷해요. 그래서 3레벨과 4레벨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공수 1, 2에 대한 어떤 정리가 손색이 있을 수 있으니 아무래도 선행보다는 현행에 조금 더 집중을 하길 바라는 진도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아예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하자고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고요. 그럼 미적분어는 어떻게 합니까? 또는 확통은요, 특강이 준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어떤 선행을 겨울에 최대한 많이 잡아가시길 바라고요. 학기 중엔 똑같습니다. 오로지 내신만 준비합니다. 저희는 내신을 전문적으로 준비하는 학원이기 때문에 방학이 아닌 학기 중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신만 준비합니다. 그래서 내신 기간이라고 따로 있지만 사실 3월부터 내신 기간인 거죠. 그래서 목표는 3월 입학 전에 내신 대비를 끝내고 들어가는 게 목표예요. 이미 내신 대비는 다 끝내고 들어간다. 그래서 막상 학교에 들어가면 생각보다 바쁘거든요. 처음 들어가고 처음 입은 교복에 처음 보는 친구들, 처음 보는 선생님들, 그리고 여기저기 뭐 동아리 가입하고 하면서 쓸데없이 소모되는 시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하는 건데 이때 처음 보는 문제들은 그 비중이 매우 줄어들고요. 다 겨울에 했던 것들에 대한 복습 위주의 학습이 진행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점수가 반영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분명히 겨울에 했는데 다시 시험을 보면 뭐 수치를 좀 바꿨다 했을 때 만점은 나오지 않아요. 정답률은 물론 좀 올라가긴 하지만 그래서 만점이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1000%가 나올 때까지 계속 복습을 시킵니다. 이 말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학원을 다니는 것만으로도 복습이 진행이 될 거라는 건데 그게 바로 시스템이고 프로그램이겠죠. 그럼 프로그램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름에는 마찬가지입니다. 레벨에 맞게 필요한 진도안이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필요한 게 있다면 별도로 특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저희가 방학에는 주 3회의 시간이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여유 있는 시간이 되진 않아요. 이렇게 모든 과목을 할 정도로. 물론 다 하면 좋겠죠. 그래서 가능한 부분까지 좀 더 심도 있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입학 테스트를 보고 본인의 레벨을 확인한 다음에 꼭 상담을 하셔서 이 진도안이나 이런 것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실전 연습은 이런 겁니다. 진짜 실전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럼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모두 배운 상황이니까 진짜 학교 시험지 형태를 가지고 자기가 시간 재고 해보는 거예요. 정말 50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 집중적으로 학생들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정말 시험 보듯이 해보는 거죠. 오답 노트도 만들어서 풀어보는 거고요. 한 번 그런 실전 연습을 하는 학생이 유리하겠습니까? 20번 넘게 하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많이 하면 할수록 유리하다. 그래서 저희는 꽤 오래전부터 실전 연습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게 올해 1학기 중간고사 실전 테스트 1회, 2회, 3회, 4회, 5회인데 저희가 아무래도 연합반이다 보니까 모든 학교에 있는 기출을 변형해서 범위에 맞게 보려고 해요.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난이도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아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세아여고다. 세아여고가 2024년도에 시험을 낼 건데 2023년도에 나왔던 자기네 학교 족보, 소위 족보라고 하는 기출을 그대로 내겠습니까? 그러면 세아여고를 준비하는 학생은 자기 학교 기출만 풀면 될까요? 아니죠. 다양한 학교들, 이상한 시험지, 어려운 시험지, 쉬운 시험지 다 풀어봐야죠. 그래서 나의 평균 점수를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잘 볼 땐 잘 보고 못 볼 땐 못 보고 이게 아니라 좋을 때나 슬플 때나 날씨가 맑을 때나 어두울 때나 점수 폭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게 필요하죠. 그렇다면 처음에 이렇게 했던 학생들조차도 횟수가 늘어나면서 점점 수렴해 가는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전 연습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인상이 깊었던 학생 중에는 내신 수업을 잘 나오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저에게 실전 테스트지만 요구한 학생도 있어요. 한 10개 보내줍니다. 그걸 이틀 만에 다 풀어요. 그 정도로 실전 연습이 본인에게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죠. 어떤 상황이 처해질지는 어느 정도 미지수니까 변수를 자꾸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전 연습은 내신 기간에 저희가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합니다. 상상 이상의 시험지를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오답 노트며 이런 개인적인 피드백은 당연히 하고요. 네. 자, 이게 저희가 말씀드렸던 수학 학습법 4가지입니다. 수학 실력을 키울 것, 레슨을 통해서 배울 것, 일단 배워야죠. 다음, 아는 문제 틀리지 않는 방법, 복습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전 연습.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진도 계획은 선행에 대한 얘기니까요. 사실 실력을 키우는 방향이 좀 있죠. 몰랐던 걸 알아야 되는 거니까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항상 설명회를 준비할 때 앞으로 이제 저희와 함께 공부할 예비고일 학생들에게 제가 보내는 편지 같은 거예요. 일단 학부모에 대한 편지도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예비고일 학생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꼭 이런 부분들, 우려되는 부분들이긴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풀입니다. 자, 이건 뭐 몇 년째 저희가 쓰는 건데 사실 바뀌지 않아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풀이에 대한 게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힘들겠죠. 네. 그래서 필기를 잘하는 학생, 또 글씨를 예쁘게 쓰는 노력, 이거 선행이면 선행. 그러니까 선행되어야 됩니다. 고등학교 올라서 고칠 수 없어요. 지금 여유 있는 거 좀 아는데 글씨를 또박또박 쓰라는 건 아닙니다. 흘려 쓰지만 마세요. 그 줄만 맞춰도 충분히 예쁜 글씨가 됩니다. 글씨 쓰는 법을 모르겠다. 찾아보세요. 제가 글씨를 기가 막히게 쓰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글씨 연습. 학습 습관 할 때 무조건 가져야 되고요. 예전에 글씨를 정말 콩알만큼 쓰던 학생이 있었는데 지금 글씨를 둥글게 아주 크게 쓰는 학생이 있거든요. 그런 변화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력하셔야 돼요. 하기 싫죠. 귀찮죠.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굴복하면 안 됩니다. 네. 당부의 편지, 당부의 말씀이에요. 자, 다음. 아까 앞에서 다 했던 얘기입니다. 학습 습관을 키우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아까 강조했던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네, 학부모님께도 이제 편지는 아니고요. 홍보 같은 건데. 네. 아이를 맡기시고 여러 가지 뭐 궁금한 점이나 또 고민되는 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학원과 소통을 자주 하셨으면 좋겠는데, 물론 저희도 먼저 연락드리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학원과 소통하는 방법으로 깁생 어플이 있으니까 어플에 상담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최대한 이틀 이내에 빠른 시간 안에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나 출결 테스트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깁생 어플을 통해서 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후에 상담 이후의 일정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곧 있을 11월 9일 날 입학 테스트인데요. 입학 테스트를 보고 나서 궁금하신 점 있으실 거예요. 그럼 전부 다 분반 이후에
담당 선생님하고 자세하게 상담할 수 있을 거고요. 이 설명의 내용은 저희 모든 강사들이 다 공유를 하고 있는 거니까 좋은 어떤 조언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시간을 세 가지로 나눈 이유는 선택권을 주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벌써부터 바쁜 학생들이 있을 수 있죠. 예, 충분히 배려하겠습니다. 매번 똑같기 때문에 이 전범위 공수원 전범위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그 염려되는 게 행렬 그리고 경우의 수가 있죠. 이 부분은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경우의 수하고 행렬은 그 중요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라는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도형의 방정식이 더 중요하죠. 훨씬 중요합니다. 도형의 방식. 경우의 수나 행렬보다 도형의 방식이 중요하니까 아마 대부분의 상위권 변별력은 이 도형의 방정식에서 나타날 거예요. 도형 공부 잘 준비하셔서 시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평소 실력으로는 보지 마세요. 평소 실력으로 보면 1레벨에 갈 수 있었던 학생도 3레벨이 나와서 기분 나빠해요. 충분히 준비하셔서 보길 바랍니다. 뭐 충분히 준비라는 건 없겠죠. 노력을 하는 그 과정에서는 아마 시중 문제집도 있을 거고 모의고사 기출 문제집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뭐 학원에서 선행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새롭게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본인이 맞췄던 것들 위주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럼 복습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처음부터 그 바뀐 어떤 개정안, 그 발표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이게 매번 뭐 그럴 때마다 저희도 긴장을 하지만 또 1년이 지나고 나면 지금 알고 있었던 걸 그때도 알았으면 좀 더 효과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진행을 했을 것 같은데 항상 그런 부분이 아쉽긴 하죠. 그렇지만 그건 뭐 모두가 다 비슷할 거라고 봐요. 그래도 저희가 신뢰를 얻고 하는 그 과정에서는 항상 마음속에 늘 그러하듯 저희는 배신하지 않고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 든든하게 그러니까 다른 선택을 하지 않으셔도 저희를 믿고 가면 저희가 충분히 그 대신 그 역할을 해드릴 수 있다. 충분히 많은 분석과 고민을 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믿고 맡겨주신 그동안의 학부모 여러분, 어머님들, 학생들 또 같이 진행하고 있는 학생 여러분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같이 만나게 될 우리 학생분 여러분들 강의실에서 볼 때는 오늘처럼 이렇게 진지하고 한 게 아니라 재밌고 또 즐겁게 강의하는 모습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좀 주제가 주제다 보니 제가 조금 톤 다운하면서 얘기한 것 같은데 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 또 걱정되는 부분을 좀 많이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 얘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꼭 입학 테스트 이후에 꼭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또 추가로 더 상담했으면 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